이 감염병 시대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오늘 세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 꼽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도입 이후에 생태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한 지난 8년 동안 오늘날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을 이루는 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8년을 고민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8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자그마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온몸으로 시장을 만들고 계시는 세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고요. 거기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다음번 8년의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훈 교수님의 환영 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스윙 김형산 대표님께서 팩트체크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스윙 김형산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스윙의 김형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첫 직장 생활을 산업은행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경제학도의 마음으로 산업은행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또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이 주최한 곳에서 스타트업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팩트체크 처음에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였었는데 모빌리티 서비스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를 몇 가지 숫자들과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에 대한 변론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뭔지는 이미 너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동 킥보드를 사서 앱을 통해서 분단위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다들 오해가 되게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경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의 숫자들을 이용자와 사업성과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궁금하셨을 내용이들이라서 흥미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서비스 소개는 아까 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 유저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들 말씀하시기를 전동 킥보드나 이런 전기 자전거, 그냥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젊은 사람들만 탄다, 혹은 여자들도 꽤 탄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한번 보시면 저희는 이 판견 자체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 18세에서 34세까지가 70% 이상,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자 여자 비율로 보면 이거는 조금 저희 서비스의 극단적인 특징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브랜딩이 아시다시피 제가 옷을 입은 거를 봐도 그렇고 색깔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다른 브랜드, 예쁘고 귀여운 브랜드들 대비 남자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좀 집계가 되는데요. 저희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여성 회원들을 더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인 여자들이 되게 타기 편해서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라고 하는 것 대비 사실은 남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킥보드라고 하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이거 라스트 마일, 마지막 몇 마일을 한국말로 1-2km 정도만 서비스하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닌 거는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이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일단 평균 탑승 시간부터 보이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5분에서 7분 정도를 탑승합니다. 반면에 지방은 10분에서 15분. 이게 뜻하는 말은 뭐냐면요. 전동 킥보드는 평균적으로 시속 15km 정도로 달립니다. 최고 속도는 25km지만
중간에 섰다 멈췄다 하는 거, 아니면 느리게 가는 사람들의 평균을 따져보면 대략 12에서 15 정도인데요. 1시간에 15km 정도를 갈 정도인데 15분을 간다라고 하면은 한 4분의 1이니까 2, 3km 정도는 가게 되는 거거든요. 2, 3km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트립의 80%가 2, 3km의 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방은 이미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전동 킥보드가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죠. 서울의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성수동, 저희가 제일 처음 성수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수동의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2호선 라인입니다. 2호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서울 라인이 있고요. 전동 킥보드는 저희도 제일 처음에 이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니까 지하철 역 앞에 세워야겠다 해서 다들 지하철 옆에 세웠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점들은 실제로 탑승이 많이 일어나는 점들, 노란색으로 일어나는 점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점들, 연두색이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킥보드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서만 기능을 했다면 이 지하철역 앞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기타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하철역들이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철역이 아닌 곳들을 보면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건대 입구인데요. 건대 입구역에서 들어갔을 때 건대 안에서 탑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수동은 특히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런 곳곳에 지역 곳곳에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공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다는 점은 실제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만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보입니다.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한 선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보면 더욱더 극명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정류장으로부터 시작하거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 이 목적지인 from A to B의 트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트립 수의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3개 중에 2개의 트립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것도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에서 오는 것도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실제로 대중교통 혹은 택시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유저 입장에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아무도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건 아무래도 승차감 아닐까? 아니면 제일 가격이 싼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유저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요. 그리고 저희 뭐 다른 경영상의 숫자들로 봤을 때도 여기 있는 표가 꽤 의미 있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요.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는 1번이 availability, 한국어로는 접근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이 택시가 내가 불렀을 때 얼마나 빨리 오느냐, 내가 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싶을 때 얼마나 내 근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재밌는 점은 아무래도 아직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앱 깔기가 귀찮아서 내가 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고요. 세 번째가 되어서야 이게 다 나란히 있고 내가 여기 나란히 있는 킥보드들의 앱이 다 깔려 있을 때 그때 돼서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제서야 기기 성능을 따지고요. 그러다 보니 업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고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저들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으로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팩체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공유 서비스 그거 돈 못 벌잖아. 소카도 돈을 못 벌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돈을 못 벌고 그냥 유저 모으고 플랫폼 플레이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자고자 하는 바는 이 서비스의 경우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실제 서비스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의 2년 차에 벌써 매출은 물론이고 이제 당기 수익이 나올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데요. 제가 사업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업 자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 돈이 되나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어떤 저희의 유닛 이코노믹스를
완전 숫자로 까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보시자면 이게 저희가 흔히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작년 성수기 비수기 작년 6월부터 집계한 숫자들의 평균인데요. 저희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매력은 제가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금융이다 보니까 엑셀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나 엑셀로 설명이 되는 사업입니다. 단 엑셀 한 15줄 정도로 완전 설명이 되는데요. 직업대라도 들어보시면 일단 매출과 직접 비용으로 빼면은 유닛 이코노믹스가 된다고 일단 큰 그림을 보시고요.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개를 곱하면 됩니다. 킥보드 한 대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두 번째 컬럼, 또 비수기에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이 그 둘을 평균한 1년 매출과 비용에 대한 컬럼입니다. 매출은 킥보드 한 대당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를 보면 한 번 탈 때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의 매출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고요. 한 대당 하루에 몇 번을 타는지를 여기에 곱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영업이 가능한 날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킥보드 한 번 탈 때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800원을 내면 그리고 그 킥보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3회 회전을 하면 31일 중에 혹은 30일 중에 29일을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성수기에는 매출이 약 16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비수기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4만 원 정도로 이게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있죠. 이게 되게 시즈널리티가 되게 큽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날 정도니까요. 직접 비용을 보면 하나 다행인 점은 감가상각비와 보험 통신료를 제외한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거 배치비나 충전 관리 수리 비용이 전체 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수거 충전하는 사람들 지나가시다가 요즘 많이 보실 텐데요. 거의 100% 인건비입니다. 거의 사람으로 하고요. 이렇게 무식한 사업이 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사업을 할 때는 되게 세련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자니 10%의 힘으로 앱을 만들고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90%의 힘으로 킥보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업의 특성을 규정할 때 로지스틱스 더하기 렌탈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걸 저기로 옮기는 게 90%의 일인데다가 대규모 자산을 장기로 조달해서 단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렌탈업이라고 저희를 정의합니다. 어찌됐건 감가상각비는 이제 저희가 킥보드를 대충 한 이 정도 가격에 65만 원에 가지고 와서 24개월 동안 굴리면 2만 9천 원 정도가 이제 한 달에 들어가고요. 수거 배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 한 대를 들었다가 충전했다가 놓는데 저희가 한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3천 원을 주는데 이거를 전체 달을 매일매일 100대가 있으면 100대 전체를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성수기에는 한 30% 정도를 비수기에는 한 14% 정도를 실제로 수거 배치합니다. 이러이러한 계산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의 절반 그리고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절반 기타는 거의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해서 유닛 이코노믹스가 무려 40%나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렌탈업이 세상에 어떤 로지스틱스업이 유닛 이코노믹스가 40%나 나오겠습니까? 저희도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아직 경쟁이 덜 있고 아직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보이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어찌됐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유닛 이코노믹스가 40%면 웬만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모델이 최근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회사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미국의 버드가 이 사업 모델을 시작했는데요. 버드가 이 모든 걸 시작을 했고 이 프랜차이즈 모델도 사실은 버드가 시작을 했죠. 근데 프랜차이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돈을 버니까 이 사업을 똑같이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자들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우리로부터 기계를 사게 하고 매출에서 일부의 로열티로 저희의 브랜드나 혹은 앱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은 이분들도 과연 돈을 벌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꽤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업은 본점을 악덕으로 보고 본점이 돈을 벌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오래 살지 못하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프랜차이즈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일부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하려면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킥보드를 사고요. 그럼 파이낸싱을 해야죠.
그다음 두 번째 킥보드를 운영합니다. 물리적으로 갖다 놓고 충전하고 수리합니다. 세 번째는 앱을 개발하고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보험사들과의 대응을 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 기존의 스윙 모델은 이 모든 걸 저희가 다 했었던 거고요. 프랜차이즈 모델이라고 하는 가맹 모델은 파트너사가 킥보드를 사고 운영하는 것까지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저희의 그 프랜차이즈 모델이고요. 차인 모델은 여기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킥보드를 남이 사서 저희에게 위탁으로 운영을 맡기면 저희가 그 수익률을 쉐어하는 방식입니다. 스윙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기존 스윙 모델이 한 2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뭐 최근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년 9월달에 저희가 당시에 아직 프랜차이즈 사업을 얼마 시작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 9월달에는요, 약 몇 개 회사였더라, 한 열 몇 개 되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800 평균적으로 771대의 킥보드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정산받은 금액이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실제로 킥보드를 사는데 들었던 돈 대비 9월달에 정산된 금액을 나눠보면 원금 회수 기간이 4.5개월인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를 좀 비교를 드리자면 대부분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2년 단위로 가게 되고요. 음식점은 영원히 이걸 못 뽑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흔히들 되게 좋다고 했던 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 한 5개월 정도가 나왔습니다. 4.5개월은 아직까지도 too good to be true이고요. 저 역시 이게 계속될 걸 생각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지금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또 이 사업할 때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킥보드 훔쳐가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죠?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사진들을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계속 보내줘요. 너의 킥보드 여기서 발견했다면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티스틱하게, 굉장히 뭐랄까 행위예술처럼 저기다 걸어놓은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킥보드 이분들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건데 그 고물상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고물상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이제 실제로 막 가져가시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24개월간 분실한 킥보드 대수는 현재 저희가 2만 5천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분실한 킥보드의 누적 대수가 120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적으로 이렇게 평잔처럼 계산을 해서 연평균 분실률을 해보면 사실상 3% 미만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사업하기 좋다. 참고로 파리나 어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분실률을 보면 거의 8개월 뒤면 80%가 없어진다고 해요. 이 정도면 1년으로 보면 거의 분실률이 90%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착하고 시민의식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 논란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 언론을 보면 전동 킥보드가 사회 악인 것처럼 이제 요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있는 팩트 체크부터 말씀드리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팩트 체크,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일단 너무 타고 다니기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과 어떤 언론 그리고 보험사, 기존 기성 세대들의 이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숫자들부터 보면요. 따릉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고율이 0.0028%입니다. 그러니까 따릉이를 한 1000번 정도 타면 그 중에 두세 번 정도는 이제 보험사에 이제 요청할 정도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계가 다 모여서, 사실 저희가 업계가 안 모이고 그냥 보험사들끼리 이제 숫자를 모은 건데, 보험사들끼리 숫자를 모아서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을 보면 0.0026%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이 따릉이의 사고율과 비교했을 때 뭐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그냥 비슷하다라고 이제 봐도 될 정도인데요. 자전거가 되게 안전하고 킥보드가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는 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타본 적이 없고요. 저도 자전거만 탔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특히 전동 킥보드를 처음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실제 숫자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사고율이 낮은데요. 스윙이 왜 저렇게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낮습니다. 보면 유저가 70만이고요. 그동안 70만일 때, 탑승이 300만 건 이상일 때 사고 접수가 100건 미만이고 보험금이 2년간 총 지급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의 누적 매출이 150억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사고가 되게 적다는 객관적으로 그냥 적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약간 더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는 모든 위험의 크기와 확률을 제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숫자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걸어가다가 하늘이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에 대비한 보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은 당연히 사고를 예방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그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크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리스크를 매우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이 많아져서 망할 거고요. 너무 리스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엔 사람들이 아무도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그냥 아주 이론적으로 말해서 하지만 굉장히 실증적으로도 맞는 보험료는 리스크의 크기와 확률을 제대로 반영한 단 하나의 숫자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유형에 해당되는 오토바이와 차량과 자전거, 킥보드의 보험료를 비교를 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토바이가 거의 1년 보험료가 3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는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명이 매일매일 죽고 있고요. 여러분이 먹는 번쩍 배달, 쿠팡이츠에서 만든 이런 배달을 하는 동안 매일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 1.5명이 죽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하나만으로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반면에 카시어링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사고가 나고 있어요. 카시어링도 아마 2030 중에서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비싼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 숫자를 보면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킥보드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저희는 업계 대비도 사고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2만 원도 채 내고 있지 않지만 대략 업계 전체적으로 보험사에서 본다면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스윙에 대한 소개는 그냥 자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의 어떤 이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에 대해서 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측면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과 어떤 이 분위기상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보이는 시선과 어떤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굉장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의 수는 이미 인구의 약 15%로 추정이 되고요. 인구의 15%가 좋아하고 타고 있는 킥보드인데 나머지 85%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왜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해외에 있는 도시에 살았을 때 이렇게 해외 대비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서울 외에는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OECD 기준, 그리고 GDP 1인당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바로 이 앞에만 나가도 다른 도시에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차로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런 최대 캐피탈에서 가장 도심 지역에서 8차선의 도로가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가도 중국의 후진적인 도시나 아니면 동남아의 후진적인 도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차로를 없애고 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저희는 차를 가지고 있고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깐 인도를 걸을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위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숫자로 보여드렸듯이 전동 킥보드는 아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을 대체하고 있고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유저에서 봤을 때도 차가 없고 교통 약자인 10대, 20대, 30대 초반 30대까지는 가죠. 10대, 20대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험성 자체도 숫자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다 무서워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기성세대와 어떤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조금 확장해서 오버해서 설명을 좀 인식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어떤 이용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규제들, 사실 해외 모든 사례를 봤을 때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규제 현실성에 실정과 맞지 않은 어떤 규제를 함으로써 기성세대, 그러니까 이미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통 약자들의 그나마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을 비난할 구실을 만드는 규제보다는 실제로 여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많은 기자분들이나 스타트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한 번 더 뉴스에 나오는 게 진짜 여론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뉴스에 없는 네이버 뉴스를 읽지도 않는 10대, 20대들, 차도 없고 엄마가 차를 타고 나가면 도저히 움직일 방법이 없어서 30분마다 한 번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킥보드를 타서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윙 김형산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를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음은 글루와 오태림 대표님께서 은행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글루와 오태림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글로와의 대표 오태령입니다. 초대해 주신 배종훈 교수님하고 참석해 모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글로와가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된 과정과 결과를 사례로 들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소의 블록체인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머니가 신을 대리할 만큼 위대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이를 인용하여 지은 은행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블록체인을 만들었다입니다. 선진국에 사는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은행의 존재를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은행 또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오지에서는 지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당 기대 수익이 낮은 신흥국의 경우는 더합니다. 은행이 없다는 것은 통장을 만들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통장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기존 금융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없고 송금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을 쌓아 정당한 대출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금융 소외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거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원장을 획기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에 연결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통신망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인이 인터넷망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와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는 은행을 대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7억 명이 공식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중동과 같은 중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약 63%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 상태입니다. 금융소외자는 저축, 대출, 투자,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건강, 교육,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2억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발도상국 기준 고용시장에서의 50%,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 서비스의 제공은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관점을 바꿔본다면 금융 소외는 곧 기회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랄 토양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금융 소외자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잠재적 소득 성장 효과가 있으며 맥킨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약 3.7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GDP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인프라 문제입니다.
영리단체인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해 지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인당 GDP가 낮고 국토가 넓은 국가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31개지만 2017년에도 아프리카의 경우는 10만 명당 5개의 지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신흥아시아의 경우 13개, 중남미와 중동은 17개 지점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에코뱅크는 비용 대 수익률을 2015년 61%에서 2016년 52%로 줄이면서 50개의 지점을 폐쇄하였습니다. 건물, 금고, 행원으로 구성되는 기존 금융 인프라로는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이 가장 높은 빈국 10개국의 경우 인구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인 인구의 3분의 2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과 함께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핀테크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중 핀테크 관련 사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3억 5,700만 달러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필두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의 금융소외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과 금융소외국 내 국민들의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은 핀테크 회사의 성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회사들은 독립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케냐 온라인 결제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핀테크 회사 엠페사조차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 금융기관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금융소외 계층을 이용할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핀테크가 진정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좌 개설부터 서비스 설계까지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지만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라 스마트폰만으로도 개설되는 사용자 경험, 기존 금융 서비스 사용 이력을 수년간 쌓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더 나아가서 타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 이중 데이터 신뢰도는 핀테크 회사들이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데이터는 언제든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3자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 스마트폰이라면 객관성을 해결할 열쇠는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의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획기적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명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제품들입니다. 제품이란 불편한 상황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집합된 기술입니다.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제품으로서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과 제품을 흔히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보고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그 기술이 형편없는 제품이라고 불평하며 끝내는 무시합니다.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의 혁신성을 알아봅니다만 그 기술을 좋은 제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변호하지 못합니다. 기술은 특정 성질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쇳덩이는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망치를 만들기 좋지만 쇳덩이 그 자체만으로는 망치가 아닙니다. 망치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 철강을 찾아내고 철광석을 채굴하고 재련하여 순수한 쇳덩이를 만든 뒤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주물해야 됩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단계에는 전혀 다른 기술이 사용됩니다. 제철 기술만이 완성된 상태에서 쇠는 단단하고 무겁기만 하지 돌망치에 비해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술과 제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 충분한 성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우주의 성질들을 조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은 우리 우주의 성질을 발견하고 기술은 알려진 성질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은 전에 없던 성질을 만들어내어 우리에게 신세계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장성이 없는 기술은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기술은 확장성이 있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일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기술을 인프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다양한 인프라 기술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인터넷, 배송망, 광고망, 상업망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서비스는 기본이 되어주는 여러 인프라들이 우수하게 구축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우후죽순으로 생성 및 소멸되는 쇼핑몰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서만 연 70조 원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역사는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성질들을 갖고 오는 인프라 기술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발명 그 자체는 자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쉽게 반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은 연결성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은 접근성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객관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계에 새로이 더해진 성질, 객관성을 글로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졸업하기 직전이었던 2010년에 비트코인을 접했습니다. 당시로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지만 이 기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처음으로 컴퓨터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전 대학원 입학을 미루며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응용해보는 것에 빠졌습니다. 결국 2012년도 대한민국에서 글로아를 설립하였습니다. 2016년도 500 스타러스 투자 유치를 계기로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한국과 캐나다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후 글로아는 유튜브 공동창업자였던 스티브 첸, 김영기 전 삼성전자 사장, 인텍 공동창업자 톰 제임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아 팀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불가리아 등 분산되어 있으며 40여 명에 달합니다. 팀의 90%가량이 엔지니어로서 기술 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제품으로서의 글로아를 단순히 표현하자면 뱅킹 월렛입니다. 저희는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되는 공공 블록체인들을 중심으로 구현하여 국경 없는 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최소 단위는 바로 사용자들의 지갑입니다. 글로아는 4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지갑입니다. 글로아 앱은 스마트폰을 하드웨어 지갑으로 만들어줍니다. 오직 그 스마트폰의 소유자만이 비밀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만이 지갑 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아는 기본적으로 비수탁 지갑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지갑이 위험에 노출되어도 그 지갑 이외의 네트워크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둘째로 결제입니다. 글로아는 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2가지 결제 관련 기술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더리스입니다. 이더리움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선 2가지 잔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토큰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를 내기 위한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글로아는 이더리스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가 이더리움 대신 토큰으로 거래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체인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토큰을 사용할 시 사용자는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뿐 아니라 거래 수수료 금액의 변동성에도 노출됩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트래픽에 따라 거래 처리 시간이 몇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글로아는 사이드체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환전입니다. 글로아는 사용자의 지갑을 직접 연결하여 비수탁 상태로 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때 사용자들은 제3자가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나 멀티시그 지갑에 코인이나 토큰을 에스크로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형 계좌입니다. 글로아는 자유입출금, 적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들을 수익형 계좌로 지원합니다. 이는 지갑 사용자들에게 보관 중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뿐이 아니라 글로아 생태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현재 글로아 캐피탈이라는 투자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수익 계좌를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 계좌들의 투자되는 자금은 펀드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대출회사들에게 투자됩니다. 글로아 캐피탈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을 투자 유치한 핀테크 대출 회사들 중 사업성을 가진 회사들을 엄선하여 자금을 운영합니다.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이 펀드에 투자되는 내역과 펀드가 투자하는 내역은 모두 크레딧 코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로써 펀드는 모든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유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펀드는 크레딧 코인으로 자신의 대출 내역을 기록하는 대출 회사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는 펀드의 투자 대상의 성과도 실시간으로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시중에서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국경 없이 객관적인 신용을 쌓을 수 있는 크레딧 코인의 유용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크레딧 코인을 함께 만든 파트너인 엘라와 크레딧 코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는 나이지리아 소재 핀테크 대출 회사입니다. 엘라는 인구 상당수가 금융 소외자인 나이지리아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엘라는 500 스타트업스 Y 컴비네이터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Y 컴비네이터 대표이자 트위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이벨 등 유명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엘라의 대표인 아킨 존슨은 투자은행에 다년간 근무한 뒤 나이지리아 2억 명 인구 대다수가 금융소외자라는 데에서 기회를 엿보고 엘라를 창업했습니다. 글로아는 2016년 500 스타트업스의 투자를 받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받는 도중
동기인 엘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엘라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엘라는 당시 이미 25만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수익률은 연 200%가 넘었고 부실률은 5% 내외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대부분이 금융 소유자이기 때문에 거래가 은행망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엘라의 DB에 주관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엘라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에 특화된 기술인 블록체인이 풀기에 딱 알맞는 문제였습니다. 금융에 있어서 신원이나 다름없는 신용이 없는 2억 명의 인구,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규모 있게 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글로아는 엘라와 함께 대출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신용 문제를 풀 블록체인을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크레딧 코인 프로젝트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크레딧 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을 쌓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무리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도 미국에 가선 신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에서의 신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금융소유자라면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도 신용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크레딧 코인은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나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신용 거래망입니다. 불가변적으로 기록이 쌓이는 공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크레딧 코인은 사용자의 신용 거래 이력이 누구나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나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크레딧 코인은 먼저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이 둘은 각각의 조건을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에 올리고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에 쌓인 신용 거래 내역을 줘야 합니다. 투자자가 선택한 신용 평가 모델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투자자는 대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금은 공개 블록체인상의 코인 상태로 전달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투자 시 사용되는 코인은 크레딧 코인이 아닌 다른 블록체인상의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크레딧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RC20 그리고 글로아 코인을 지원합니다. 크레딧 코인은 거래 사실을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투자자는 대출의 증거로 거래 아이디를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에 입력하고 노드 운영자들은 이를 검증 후 기록합니다. 대출 후 상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환의 증거는 거래 아이디로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에 전달되고 노드 운영자들은 이 또한 검증 후 기록합니다. 이렇게 축적되는 신용 거래 기록은 다시 훗날 대출자의 신용 평가의 바탕이 됩니다. 그 외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한 모든 대출 내역을 채권 형태로 발행됩니다. 이 채권은 타 지갑에 이양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크레딧 코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아는 2019년 4월 4일 2년여간의 개발 기간 끝에 크레딧 코인 메인넷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성능 개선을 위한 꾸준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크레딧 코인 출시 직후부터 최대한 분권화하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공개 상태의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글로아는 크레딧 코인의 첫 번째 사용자인 엘라와 연동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라이브 서비스 중 핀테크 대출 회사에 크레딧 코인이 적용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더리움 가스비가 급등하면서 엘라의 사용자를 크레딧 코인 상에 올리는 일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라 사용자 평균 대출 금액이 $100인데 반해 이더리움 토큰 송금 수수료는 $10에 육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글로아 코인을 위한 사이드체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이드체인은 외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코인 같은 공개 블록체인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최근 전반적인 네트워크 품질이 향상된 1.7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노드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조만간 이루어질 엘라이 풀 라이브에 대비해서 대량 사용자들에게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글로아가 구축한 생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아는 현재 은행, 핀테크 회사, 투자 펀드,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 그리고 블록체인과 수직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일종의 다세포 그룹입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 펀드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의 사용 이력을 쌓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라 스마트폰만으로도 개설되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 은행을 인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아는 제도권에 쓰는 핀테크 회사가 되었고 크레딧 코인은 제도권에 쓰는 블록체인이 되었습니다. 글로아는 자본이 풍부하지만 이자가 낮은 선진국과 성장률은 높지만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을 연결합니다.
글로아를 통해 투자된 자본은 신흥국에서 투자되어 투자자에게 이 높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이 자본은 반대로 신흥국 개인과 기업에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채무자의 성실한 경제 활동은 크레딧 코인에 기록되어 훗날 더 나은 조건으로 당당히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글로아 생태계는 자본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투자자, 랜딩풀, 대출회사 혹은 채무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아 캐피탈은 이 생태계에서 진행되는 저희의 개밥 먹기 프로젝트로 생태계 내 첫 랜딩풀입니다. 저희는 글로아 캐피탈 실적을 참고로 한 제2의 제3의 랜딩풀이 형성되어 더 풍부한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글로아가 꿈꾸는 것은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국경 없는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아는 자유시장을 통해 인류가 개인의 특화를 허용했고 이는 개인의 DNA를 넘어선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아는 전 세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자유시장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아는 국경의 제약 없이 세계 누구나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이익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저희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최대한 덜어내고 블록체인을 가정에 넣고 금융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뱅킹 인프라는 현존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우편 시스템이 구축되자 종이 수표가 통용되었고 유선망이 구축되자 텔레뱅킹이, 인터넷 이후에는 온라인 뱅킹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이후에는 뱅킹의 개인화가 시작됩니다. 신뢰도 높은 원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은행뿐이 아닙니다. 덕분에 은행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저희는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접속된 누구나 금융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아 오태림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연을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펄핏 이선용 대표님께서 머신러닝과 신발 추천을 주제로 강연을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펄핏 이선용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펄핏의 대표 이선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업가 정신 학회랑 또 서울대 벤처경영에서 이렇게 또 멋진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아침 일찍부터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펄핏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제 저희 펄핏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개개인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펄핏 앱이라고 하는 그 앱을 통해서 다양한 신발을 개개인에 맞게 발에 맞게 추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한 20만 명 정도 넘는 가입 사용자가 계시고 또 매달 좀 궁금한 신발에 대해서 사이즈를 몇 켤레 정도 알려주냐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0,000켤레에서 20,000켤레 정도 저희가 이런 궁금증을 현재 단계에서는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서 여러 가지 데모데이나 IR 행사 발표는 많이 해봤지만 오늘 넥스트라이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의 어떤 세상을 함께 토론하고 또 그려나가는 행사인 만큼 제가 조금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펄핏이 어떤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탄생을 하게 됐고 또 현재 지금 어떤 기술과 방법으로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고 또 우리 펄핏이 전 세계의 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작은 하나의 스타트업으로서 그려나가는 이 인더스트리 또는 영역에서의 내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좀 회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펄핏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의 이커머스 패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애프터 코로나 이 성장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기가 패션 아이템이든 신발이든 살 때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이즈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내가 주로 신는 거, 입는 사이즈로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입거나 아니면 뭐 매장 가서 막 입어본 뒤에 온라인 최저가를 검색하거나 또는 요즘에 이제 무료로 워낙에 반품을 많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3개 사이즈를 다 주문해서 집에서 막 입어보고 신어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프리로 리턴을 해버리는 그런 시리얼 리터너들. 이제 미국에서는 브래케팅이라고 이 용어를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 브래케팅을 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추이는 또 이제 특히나 MZ 세대, 그러니까 10대로 내려갈수록 이 브래케팅을 하는 게 거의 뭐 70% 이상 이렇게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그렇게 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불편함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특히나 이제 핏이 더 민감한 신발 같은 경우는 옷보다도 평균 온라인에서 반품 레이트 자체도 높고 또 반품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 대부분 반 이상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특히나 이제 무료로 반품을 받아주는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한 2조 원 정도 신발만 파는 이커머스 회사인데 거의 한 2천억이 넘는 돈을 매년 이 반품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펄핏은 이제 이런 세상의 문제점에 각인을 해서 왜 이렇게 내 발에 딱 맞는 거를 찾기가 어렵지? 뭐 이제 주로 저만 해도 이제 신발 살 때는 매장 가서 다 신어보고 산다던가 특히나 이제 운동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뭐 골프라든지 농구라든지 테니스화를 살 때는 특히나 매장 가서 다 막 신어보고 걸어보고 이런 다음에 발에 맞는 사이즈를 신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매장에 가도 항상 제일 먼저 이제 그 직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이즈 알려주세요. 꺼내드릴게요. 사이즈 알려주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저만 해도 가서 245랑 50 주세요. 하고 신어보고 어떨 때는 그 2개도 안 맞아요. 그럼 뭐 55나 뭘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컬러로 한번 일단 신어보세요. 이래요. 그럼 또 그걸 신어보고 뭐 온라인으로 찾아서도 주문하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신어보지도 않고 온라인에서 이거를 어떻게 진짜 퍼펙트 핏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저희 팀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제 발 모양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모든 신발의 표기가 길이 딱 하나 기준으로 뭐 240, 250, US 사이즈 7, 7.5, 그다음에 뭐 EU 사이즈 36, 그다음에 뭐 UK EU 사이즈 뭐 36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길이 하나로 돼 있는데 사실 이 240도 정확히 내 측이 240mm냐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고 또 실제 모양은 또 브랜드 모델 또 같은 그 안에서 다 다른 거를 이제 우리들이 체감상 알고 또 저희가 이제 디텍션 했는데 그래서 이 신발 표기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 모델별로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 부피감을 어떤 회사가 다 모아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개인마다 어떤 신발은 내가 좀 크게 난 좀 헐렁하게 꽉끈해서 신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타이트하게 딱 맞는 게 좋아. 그리고 또 같은 사람 안에서도 나는 러닝 슈즈는 좀 타이트하게 신고 농구화는 이걸 샥 하면 이제 발가락이 부러지니까 좀 크게 신어. 이런 선호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개인에 맞게 이제 그거를 매칭해서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오늘 이커머스에서 신발이 200만 켤레가 팔린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인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200만 켤레가 매일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품으로 인한 로스가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한 15조 원이 되고 또 이제 온라인 채널이 스피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게 한 85조에서 최소 이거는 100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세상의 문제를 풀기자 저희가 나타나서 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현재 우리 펄핏의 오늘에서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도대체 신발을 추천하는데 AI까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제가 엔지니어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펄핏이라는 회사가 AI까지 접목을 하게 됐나 좀 오늘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정확히 AI를 펄핏은 어떤 영역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가 하고 그거 AI 말고 그냥 다른 방식 기술적으로 풀면 안 돼? 왜 하필 AI를 활용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랑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접목시켜 봤을 때 정말 이 AI를 접목한 서비스가 효과는 어땠어? 물론 뭐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는 검증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는 어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드린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갖고 있는 기술 도메인 세 가지 기술을 개발했어요. 첫 번째는 발에 사람들 발 사이즈를 어떻게 재지? 뭐 사람이 가서 재줄 수도 있고 어디 기계를 큰 걸 만들어서 여기 와서 재세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불편함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걸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었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 이걸 매저하게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뭔가 이렇게 안면 인식도 되는데 요즘 이렇게 발도 딱 찍어서 사이즈가 길이, 넓이, 모양 이런 게 딱 디텍션 되고 측정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의 모양과 사이즈를 매저링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기 신발마다 안쪽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각기 신발마다 다른 정확히 그 발이 들어가는 느낌 내가 신어보지도 않고도 착화된 느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신발들의 안쪽의 부피들을 캡처해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와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펄핏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럼 이 사람 개개인의 발들과 이 각각 신발들을 그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펄핏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여기 타겟 고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메인 고객 사용자들이 2030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거든요. 일단 펄핏 앱을 다운로드를 받고 저희가 이 종이 키트라고 하는 이 밑에 이제 발판 같이 생긴 애를 이제 집으로 신청을 하면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해준 키트 위에서 발을 오른발, 왼발 한쪽씩 놓고 찍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발의 길이랑 너비를 매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저희는 수많은 발 그림, 사진, 이미지에서 발의 부분을 디텍션 해내고 또 저 발판, 키트 부분의 그 정확한 규격을 저희가 아니까 그걸 디텍션해서 그걸 가지고 개개인의 길이랑 넓이, 모양 같은 것들을 캡처해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에 이어서 딥러닝 그 기술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처음에 인공지능 나왔을 때 농담처럼 막 이제 돌아다니던 짤 중에 이제 강아지 그게 아마 구글에서 했던 거 프로젝트 같은데 이제 강아지 사진을 치와와 같은 거 이제 갈색깔에 눈이 이렇게 박힌 거를 한 10,000장 모아서 사람들한테 어떤 건 강아지야 아니야 이거를 막 태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한테 이게 강아지 사진들이야 하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사진 이제 그걸 넣었을 때 얘가 강아지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데 이걸 이제 지도학습 머신러닝인데 그거랑 좀 유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상에서 어디 영역이 키트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어디 부분이 삼각형 그 검정색 부분이냐를 디텍션 해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인데 거기 안에서 저 이미지에서 디텍션 했는데 정확히 배경과 발의 영역은 어디냐를 이제 구분해주는 기술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사실 세그멘테이션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발 색깔도 다르고 이제 인종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발 색깔 당연히 다를 거고 저희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양말 같은 거, 뭐 스타킹, 뭐 양말, 다양한 땡땡이 무늬, 얼룩무늬 무늬 이런 양말을 신고도 발 부분을 검출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설계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페디큐어가 발라져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발 부분을 디텍션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림자가 많이 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영역이 뭐 또 잘린다든지 이상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쪽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까지 정교화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어떤 센터에 맡겨서 저희가 이거를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을 했을 때 한 1.4mm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준까지 현재는 구현을 해놓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발 안쪽을 메저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뭐 신발도 잘라보고 반으로 물을 넣어서 안에 얼려보고 그다음 막 석고도 당연히 부어보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할 때 제가 경영자로서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거였었어요. 이거는 하나 잴 때마다 신발이 일단 망가지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이거 빌려 쟀 다음에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 뭐 100만 원짜리 신발 막 200만 원짜리 되는데 이거 잴 때마다 다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이즈마다 다 재야 되는데 일단 신발 망가지면 안 돼. 한 개 재는데 뭐 최소 10분 안에 재줘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걸고 그걸 맞춰서 이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게 저희가 개발하게 됐고,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서 발과 똑같이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서 발과 똑같이 이제 길이, 넓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 카메라까지 해서 뭐 높이나 부피, 발등 높이 같은 것도 이제 다 잴 수 있게 됐고. 요거의 또 어려운 부분은 이 수많은 신발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확보해가지고 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발을 확보하기 작전 해가지고 뭐 제휴하는 신발 매장에 가서 막 부탁도 하고 후방 창고 뚫어주세요, 물류 창고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기도 하고, 현재는 펄핏 서비스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파트너사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샘플 신발 먼저 보내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한 40개 브랜드, 운동화, 스포츠 브랜드 위주로 메인 스테디셀러나 뭐 메인 베스트셀러 모델들은 이제 다 저희가 측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추천 서비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펄핏의 이제 핵심인 AR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머신러닝이 메인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앞에 세 개 중에 다 빼고 우리 펄핏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3번째인 것 같은데요.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사람의 발 사이즈가 들어오고 신발에 이 사람이 신었을 때 딱 맞았다. 정말 나 이거 되게 신었을 때 편했던 신발이야. 또 이 사이즈 정말 잘 맞았어라고 한 신발들의 그 정답값을 무수히 많이 모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모아서 아까 그 강아지 사진 학습시킨 것처럼 머신에 러닝을 시킵니다. 이런 발이 이런 내측 사이즈랑 딱 맞는 거래. 봐라. 알겠지? 컴퓨터한테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용자의 발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저희 앱에서 특정 신발, 뭐 나이키의 예를 들어 뭐 에어포스를 보고 있다 할 때 240, 50, 55 저희는 이제 다 그 내측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게 가장 높은 확률로 맞을 것인가를 이제 그 컴퓨터 머신에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그런 구조이죠. 사실 이 안에 좀 많은 데이터 팩터 요소들과 또 넣었다 뺐다 성별별로, 신발별로, 브랜드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심플하게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정답값 셋이 사실 AI 관련 쪽 하시는 분들, 특히 머신러닝 관련하시는 쪽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이 알고리즘 자체보다 이 데이터가 일단 퀄리티 있고 정제된, 그리고 많은 모수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먼저 쌓이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중간에 알고리즘이 바뀜에 따라서 또 모아야 되는 데이터의 포맷이나 형식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맞춰서 긴밀하게 이제 저희 전체 팀이 움직이면서 이 데이터를 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관건이에요. 저희가 지난 한 3년간 각종 어떤 마라톤 행사들, 패션 플리마켓 행사들, 그리고 신발 매장들하고 막 이제 제휴 맺어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작년에랑 올해는 취소되면서 저희 사무실로 아예 인바이트 해가지고 매일매일 20-30명씩 이렇게 신발 발을 재고 신발 신겨보고 이 정답값 셋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인인 데이터 수로, 사람 수로 치면 한 35,000명 정도 되고요. 그 35,000명이 한 개 신발 신어본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 2개, 어떨 땐 뭐 10몇 개씩 쓰니까 한 사람 페어당 한 10개 데이터 셋이 모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거는
나이키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빠른 시간 안에 스타트업만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진짜 이거에 미친 애들이 정말 노가다성으로 막 달려들어서 살기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이거 가능한 거구나를 이 모으는 약 한 3년의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하면서도 저희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이거 고객들한테 그냥 기술은 그래 완성됐는데 이게 과연 정말 고객들한테 얼만큼 의미가 있었어? 정말 신발 추천 잘했다라는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궁금해서 저희가 펄핏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발을 한 번만 넣어두면 어떤 건 45, 어떤 건 50 이렇게 너 발에 딱 맞는 많은 신발들을 계속 추천해줄게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월 말 정도에 런칭을 하게 됐고요. 한 1년 정도 안에 한 15만 명 쌓이고 뭐 지금도 조금 올가닉하게 많이 잘 쌓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은 돈을 마케팅에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홍보 띄우면 특히나 MZ 세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AI가 내 발을 재주고 추천해 준대. 되게 재밌어 하고 키트 신청도 전 되게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키트가 집에 왔어 막 하고 이걸 언박싱처럼 막 열고 이런 거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후기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저는 사실 이거 런칭할 때 1년 동안 2만 명만 이거 가입하고 써도 진짜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고객의 평들도 아직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앱스토어 평점이나 리뷰 남겨주시는 거에서 좋은 평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검증하려고 했던 중요했던 그 사이즈 리턴 반품을 얼만큼 줄였냐 그리고 이제 추천해준 서비스가 잘 먹혔냐 잘 맞으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평균 커머스 반품률이 최소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 앱에서는 이게 한 2% 특히 AI 서비스를 쓰는 그룹은 0.9%까지 반품률이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까지 이제 저희가 연결하는데 구매해서 신어봤을 때 만족했냐라고 이제 저희가 덤스업 다운으로 물어봐요. 리뷰에서 거기에서 덤스업을 해주신 분들이 약간 거의 90% 이렇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거를 99%에 100% 정말 회사 이름답게 퍼펙트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희 펄핏이 하고 있는 일이고. AI 효과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앞서 질문 3가지로 돌아가자면 일단 AI는 접목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왜 이 AI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영역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 어려운 이유가요. 자율주행 같은 건 그래도 저희까지의 절대적인 거리를 만약 재는 거다라고 하면 답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똑같은 신발을 245를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줘도 어떤 고객은 자기 발에 이게 안 맞아요 라고 하고 어떤 고객은 이거 정말 잘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그 정답 그 어떤 정량화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불리는 것과 개개인의 주관이라고 하는 영역, 사람 따라 나는 꽉끈하고 싶어, 난 좀 타이트하게 신고 싶어 이런 주관의 영역이 믹스되어 있는 추천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매절만 해서 이걸 기리적으로 추천해주고 끝이 아니라 이걸 초개인화시켜서 개인의 핏에 대해서 운동화에 대해서 구두에 대해서 뭐 하이힐에 대해서 플랫 슈즈에 대해서 선호하는 착화감 같은 거 왜 또 특정 브랜드 신발이 편안한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부분 각도에 있어서 팩터들이 이제 이 추천 알고리즘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알고리즘이 저희가 서비스를 해나감에 따라서 유저들의 기여가 들어오고 이 알고리즘에 그거를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가 학습을 해서 자가 진화를 하고 이러려면은 AI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메인 핵심으로 좀 연구를 하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효과는 죄송해요. 그 일반 저희 앱 안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 전환율이나 재구매율이 1%, 뭐 2%, 3%인데 이 저희 AI 서비스 추천을 받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 5배까지도 더 많이 사고 또 더 재구매도 많이 하시고요. 반품 레이트도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모수 자체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한 3,000건, 4,000건의 구매권인데 이제 요거를 확대시켜 나가서 더 다양한 신발을 접목시키는 게 지금 저희 펄핏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이런 데서 처음 이런 주제를 발표해 보이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을 거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풀고 계실 텐데 우리 펄핏이 풀고자 하는 이 발에 맞는 신발을 안 신어보고도 추천해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건지 펄핏의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 2023년도까지는 퍼펙트 사이즈 솔루션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에 심는 것, 그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비전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중국인발, 인도발들이 이제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는 거. 그러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화를 시켜 나가고 필요한 영역의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2030 정도 되면 이제 신발을 현재와 같은 공장 체제가 아니라 AI 팩토리들이 만들어 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펄핏의 데이터를 Connecting the Data with AI Factory라고 이제 그 데이터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를 저희는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앱에서만 이렇게 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던 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정말 이커머스 큰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네 그런 엔진을 우리 커머스에도 붙여줘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이제 2군데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이걸 제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뭐 어떤 커머스 회사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쇼핑, 쿠팡, 뭐 무신사다. 거기 밑에 이제 펄핏에 조그만 버튼이 붙게 되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발을 재놓은 사람은 바로 3번째 페이지가 뜨고 안 재놓은 사람들은 이제 재고 한 번만 등록해 두세요. 이제 저희 앱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요거를 이제 솔루션이라고 저희 부르고 이제 모든 이커머스에 붙이자라고 해서 현재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는 A to Z 모든 이커머스 전 세계에 붙이자. 그래서 A면 뭐 아마존, 에이블리, B는 뭐 발란, 브랜디, 뭐 쭉쭉쭉 해서 Z까지 하면은 자포스, 잘란도, 그다음에 지그재그까지 다 붙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 세계 커머스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엄청나요. 막 그 MAU가 2천만 명 최소에서 막 1억 명까지 나오는 그런 커머스 사이트들도 많고 이 반품에 대한 그 에고니가 사실 미국 시장이 거의 60% 이상이 다 프리로 리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외 국가에 나갔을 때 이 펄핏이 하고자 하는 일이 더 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이거를 붙여 나가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쌓이게 된 데이터들을 이제 글로벌 단위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희 이제 비전은 중국 사람 발, 인도 사람들 발, 뭐 심지어 뭐 우주 간다는 그 아마존의 대표님 발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 거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발들 뭐 지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 모으고 있지만 수많은 독립 브랜드들 뭐 얼버즈 신발, 애텀 신발 그다음에 요즘 친환경 막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성 구두 브랜드 로티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까지 다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신어봐서 더 사이즈 추천이 필요한 신발들까지 다 모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펄핏이 이 슈 인더스트리에서 유일무이한 전 세계 사람들 풋과 슈와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보유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함을 가지고 첫 번째로 저는 핏 솔루션을 보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뭐 퍼핏 애드 링크 해가지고 이제 광고자들한테 사이즈 재고에 따라서 이제 그 신발이 정말 그 사이즈가 맞을 고객들한테만 푸시 애드를 해주는 로직을 이제 애드 광고와 로그인 토큰 값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구현하는 거랑 또 전 세계 수많은 신발 그 소싱 바이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간 이 신발을 새롭게 막 1,000억, 2,000억 막 이렇게 몇 천억씩 바잉을 하시는데 이때 더 스마트하게 지역별, 국가별, 성별, 나이별로 그 신발에 대해서 맞을 발 분포도를 보여줘서 더 스마트하게 소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그
끌어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뒷단 AI 공장과도 연결되는데 이제 개개인의 발에서 맞을 그런 주문 온라인 맞춤 신발까지 주문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이제 거듭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30까지는 이제 저희의 데이터를 AI 팩토리에까지 연결시켜서 기존에는 그냥 어떤 신발을 디자인을 개발하고 어떤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모델을 디자인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라스트도 같이 개발하는, 정말 그 라스트에도 많이 R&D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거에 우리 회사가 썼던 라스트를 그대로 쓰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라스트는 신발 생산할 때 쓰이는 신발 목골입니다. 그래서 그 목골을 가지고 신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1000켤레 만들자, 이번 시즌에 발매할 거 뭐 1000켤레 만들자, 이렇게 뭐 색깔별로 어떻게 만들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이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어떤 디자인 모델을 내 발에 이상하게 안 맞아서 정말 예쁜데 나는 못 신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세대는 많은 AI 팩토리들이 신발 만들기 시작할 거고, 정말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개개인의 풋쉐입에도 맞고, 게이트 애널리시스는 이제 보행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러닝 할 때 프로네이션, 오버 프로네이션에서 발이 이제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화된 신발이 또 다르게 러닝화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보행 분석, 그리고 개개인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착화에 대한 어떤 선호도, 심지어는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또 그것도 신발 타입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AI 팩토리에서 뽑아낼 수 있게끔 되는 이제 세상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세상에 맞춰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모으고 있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고객한테 너의 발에는 이런 타입의 신발에 이런 디자인이 너가 좋아할 거야 레커멘데이션까지 할 수 있고, 이 고객이 오더를 하게 되면은 그걸 AI 벡터로 바로 데이터를 흘려보내서 슈 모델링, 즉 여기에는 이제 신발 목골 라스트 디자인까지 자동으로 뽑혀져, 최적 라스트가 뽑혀져 나오게 되고, 그 라스트 위에 얹혀진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다 자동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컴바인베터 프로덕션이 되면은 개인한테 이게 딜리버리가 되는, 이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지고 또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저희 펄핏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상 거의 발표를 했고요. 저희 그 기업가 정신 이 세션에 맞게 저희가 만 5년을 이렇게 버티면서 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딱 보이지도 않고 저희도 모르겠고, 또 뭐 돈이 그렇다고 막 무진장 벌리냐 이런 사업도 아닌데, 왜 어떻게 우리가 5년 동안이나 이걸 서바이벌 해나갔고 또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끌어나가고 있냐, 바로 이 세 개의 스피릿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트프레너십까지라고 하면 제가 좀 부끄럽고,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일단 방법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 단 3명이면 협조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팀이 손발이 척척 맞아서 이거를 빠르게 가설을 하고 시도를 하고 변경을 하고 이렇게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팀이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프로덕트나 모든 서비스 저희는 다 커스터머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회사의 설립부터.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앱에서 기능 하나 뜯어 고칠 때도 고객의 리뷰가 있는 걸 위주로 고쳐요. 뭐 그냥 개발자가 생각하기에, 누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능을 먼저 넣지 않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데, 이 답이 없는 AI 그 테크놀로지와 시장과 세상 앞으로 미래 변경한 시대에서 정말 네버 기버, 이거 될 때까지 우리가 한다. 아마존, 구글이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방법 찾아낸다라고 하는 네버 기버이라고 하는 스피릿, 이 세 가지를 가지고 5년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거에 지지가 되는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펄핏 이선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로써 세션 1의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세션 1을 마치기에 앞서 서울시립대 교수님인 기업가 정신학회 이춘우 회장님의 끝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우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업가정신학회 학회장 이춘우입니다. 오늘 세 분의 스타트업 창업자 분들을 모시고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배종호 교수님께서 그것을 랩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 분 스타트업과 배종호 교수님의 랩업 강연을 들으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 코엑스 이 자리가 제가 이 벤처 기업가 정신을 관심을 두고 논문, 박사기 논문을 준비했던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년 전에 여기서 벤처 전국대회 같은 것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나서 또 당시에 아마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듯한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늦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본다면 제가 이게 넘어가는 게 이건가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가다 보시면 아이고 왜 안 넘어가나?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레인콤의 아이리버하고 그 다이얼 패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으로 보이스 목소리를 데이터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96년도에 계셨던 개발자들의 저에 대한 그런 어드바이스였어요. 그런 불가능을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어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보이스톡 전 세계의 국제 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죠. MP3가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에 어떤 전형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세 스타트업도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세 분 모두 미래형 첨단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에 이 인터넷 기술이라는 새로운 당시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벤처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시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많은 선배들의 케이스들이 거의 유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좌절하시기도 하고 극복하시고 성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법의 판례라든가 여러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듯이 그것도 이제 뭐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데이터 축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선배들의 케이스, 국내외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가들의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찾으시면 현재 본인이 또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의 많은 솔루션들의 아이디어 내지는 직접적인 그런 해답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발표하신 우리 이선영 대표님 너무너무 훌륭하셨고요. 오태림 대표는 김형산 대표님의 그 발표에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화라는 겁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인 거죠. 과거 30년 전에는 어렴풋이 꿈꾸던 개인화의 컨셉이 오늘날에서는 분명해졌고 앞으로는 분명한 테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세 팀이 다행히도 그 국내 한국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첫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본 글로벌 전 세계 커스터머를 상대로 하는 그런 스코프를 가지고 있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고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한국식 기업가 정신을 향하여라는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도메스틱한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 한국의 문제, 우리 역사적인 문제에 한정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인의 커스터머를 위하여 그들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을 해주는 그런 접근법으로 나아가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역시 이렇게 큰 준비를 해주신 넥스트라이즈 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가정신학회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인류의 행복과 또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그마한 미랄이 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